민간 용병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했다가 철수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중재로 무장 반란은 하루 만에 일단락됐지만 푸틴 대통령 리더십에는 큰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밤부터 장마가 시작된 제주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고 특히 내일 출근길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6.25 전쟁 73주년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참전 용사의 후손들을 만나 격려하고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23년 전 발생한 장기미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연쇄살인으로 복역 중인 수감자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수사기관이 보관하던 DNA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인데 검경이 성폭력 사범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우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러시아 내분 사태가 하루 만에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을 중재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는 넘긴 겁니다. 그러나 반란 세력이 철옹성 같던 모스크바 턱밑까지 진격했고 이 사태 자체가 가진 함의가 커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먼저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탱크와 장갑차, 용병들이 탄 군용 트럭이 줄지어 이동하자 축포가 터지고 사람들은 차량 경적을 울리며 환호합니다. 마치 승전 기념 행진을 하듯 수장 프리고진은 주민들과 악수를 하고 기념 사진도 찍습니다.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킨 용병들을 주민들이 되려 응원하는 모습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일부 러시아 국민들의 반감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모스크바 턱밑까지 진격했던 바그너 그룹이 하루 만에 무장 반란을 멈췄습니다. Мы разворачиваем свои колонны и уходим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полевые лагеря согласно плану. 러시아의 우방이면서 프리고진과도 20년 넘게 알아온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이 중재했습니다. 러시아도 협상 타결 사실을 인정하며 프리고진은 물론 전장으로 돌아가는 다른 용병들에게 별도의 처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란은 여기서 일단락됐지만 하루 사이 속수무책으로 도시들을 내줬던 러시아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헬리콥터를 비롯한 항공기 등이 소실됐고 유류 저장고 등 기반 시설이 불탔습니다. 모스크바 등지에는 대테러 작전 체제가 시행되며 극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최악의 사태는 모면했지만 사실상 측근이 일으킨 쿠데타로 푸틴 대통령의 권력 장악력이 크게 훼손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푸틴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에 더 많은 러시아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고 전쟁의 양상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계속해서 류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만에 800km를 진격하며 러시아 중심부를 관통할 뻔했던 최측근의 반란은 푸틴 대통령의 약해진 지배력을 보여준다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푸틴의 권위에 구멍이 생겼다고 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23년간의 통치 기간 중 가장 큰 위협에 직면했다고 봤습니다. He's the strong man who brought Russia back from his knees. I'm thinking all of that doesn't look very convincing anymore.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이후 내부 분열만 키웠다는 비판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프리고진의 반란은 일단락됐지만 러시아군 지휘관 등 수뇌부의 혼란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It may be a harbinger, therefore, of much more troubled times for the regime in the future. 전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이란 주요 전력을 잃은 만큼 우크라이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Сьогодні світ побачив, що господарі Росії нічого не контролюють. Взагалі нічого. Просто повний хаос.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며 F-16 전투기 등 추가 무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영웅 후손 한미 군 지도부와 함께 한미동맹 70주년 특별 사진전을 관람했습니다. 여야도 나란히 6.25 기념식에 참석했지만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선 여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역사박물관이 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영웅 후손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후손들과 함께 벽에 걸린 참전 용사들의 사진도 유심히 살펴봅니다. 부자가 다 한국적 참전입니다. 윌리엄 쇼는 지금 기념비가 저기 있죠. 은평구.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고 적었고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열린 6.25 기념식에는 여야 대표가 참석해 잊어서는 안 될 뼈아픈 교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은 달랐는데 여당은 가짜 평화쇼로 한때 평화가 위협받았다며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자유 진영과의 연대를 더 튼튼하게 해서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 동조하고 있다며 남북 대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비롯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남북 관계를 관리하기를. 문재인 전 대통령도 6.25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었다는 주장을 담은 책을 소개하며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억 달러, 6조 4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을 따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부산과 리야드가 2030 엑스포 유치를 두고 경쟁하고 있지만 지난번 빈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건설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미랄 프로젝트는 에틸렌 등 기초 원료를 제조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입니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과거 해외 수주 사업 중에서도 UAE 바카라 원전 등에 이은 7위 규모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이 5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건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약이 두 나라가 공동 번영하는 확고한 기반이 될 거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해외 건설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지목하며 제2의 중동붐을 강조했고 우리 모두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 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지난해 11월에는 사우디의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를 한남동 관저 첫 손님으로 초청해 대규모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당시 양국이 체결한 40조 원 규모의 MOU와는 별개라 사우디와의 추가 협력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실은 정상 외교의 성과라며 앞으로 네옴시티와 북미 등 다른 지역에서의 추가 성과도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네, 장마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젯밤 제주도는 이미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한라산 탐방로는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항공편 지연도 있었는데 제주 오가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한라산 탐방로인 어승생학입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탐방로 입구에는 출입 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제주도의 호우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효되면서 한라산 탐방로 7곳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한 제주 태풍센터에는 오늘 오전 시간당 49mm의 장대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2시부터 발효가 됐어요, 오늘. 그리고 아침 5시에 강풍주의보 같이 발효가 돼가지고 같이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오후 6시까지 제주에 내린 비는 서귀포가 144.3mm로 가장 많았고 제주 75.6, 성산이 63.2mm였습니다.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제주 여객선 4개 항로 10척 가운데 3개 항로 7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제주공항에도 급변풍특보가 발효돼 여객기 상당수가 지연됐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서풍이 불고 어느 쪽에서는 북서풍이 불고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제주에는 오늘 밤까지 시간당 4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모레까지 100에서 300mm, 산간 지역엔 최고 5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장마 전선은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밤부터 본격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내일은 전국에 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 알아보죠. 부산에 있는 김동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곳은 비가 시작이 된 겁니까? 네, 부산은 오후 4시 들어 장맛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당 1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오늘 밤부턴 점차 빗줄기가 강해질 전망입니다. 북상하는 장마 전선은 전라남도 남해안을 시작으로 육지에서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여수 등 전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이어서 전남 내륙과 경남 일부, 서해안 지역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여수 초도에 55.5mm, 완도 여서도에 55mm 등 전남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5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전라와 경남에 장맛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남권에는 모레까지 80에서 150mm의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오늘 밤 시간당 4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모레까지 최대 20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맛비는 늦은 밤부터 충청 지역에도 내리기 시작해 내일부터는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인 만큼 하천이나 저지대 등은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서해상을 중심으로 높은 물결이 일고 있어 선박 운항에도 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네,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예보되면서 지난해 침수 피해를 겪었던 주민들은 오늘 마음도 몸도 분주했습니다.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빗물바지도 청소하며 대비했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 폭우가 내린다고 하니 출근하시는 분들도 오늘 저녁에 잘 점검을 하셔야겠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장마철 폭우로 100여 개 상가가 전부 물에 잠긴 서울 전통시장. 상인들이 가게 입구에 물막이판을 달고 있습니다. 폭우로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누전 차단기도 새로 교체했습니다. 저희 시장에 100점포인데 100점포 전부 신청을 했고요. 90% 이상이 설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물막이판의 높이는 약 40cm. 지난해 허리춤까지 물이 찼던 탓에 상인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작년같이 똑같이 오게 되면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지난해 폭우로 물에 잠겼던 이수역은 차수문 앞에 차수판을 이중으로 설치해 폭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대응을 위해서 외부 출구, 그러니까 대합실에 있는 차수판을 외부 출구 설치하는 위치 가까운 곳으로 이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저지대인데다 빗물바지가 제 역할을 못해 물난리를 겪었던 강남역 일대도 빗물바지 청소를 끝냈습니다. 강남역, 대치역, 선정릉 1919개가량의 빗물바지 청소랑 집중 정비를 이미 다 어저께까지 완료를 했다고 해서 서울시는 6월 말까지 반지하 주택 1,320가구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마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장마 소식에 전국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비에 나섰는데요. 올해 장마의 특징을 살펴봐야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사회정책부 차정승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비를 뿌리는 장마 전선이 아직 제주나 남부지방에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빠르게 중부지방까지 올라온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체 전선상에 발달한 저기압 때문입니다. 한반도 주변 일기도를 살펴보면요.
어제까지 대만 북쪽과 일본 남해상에 자리한 정체 전선이 점차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발달한 저기압이 점차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남쪽에 따뜻한 공기를 빠르게 유입시키는데요. 이 때문에 저기압 전면부에 먼저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서 오늘 밤까지 시간당 4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이 저기압이 내일 오전까지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전라권과 경남권,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됩니다. 내일 밤부터 내일 모레 오전까지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또 한 번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네, 전국에 이렇게 동시에 장마가 시작된 적이 있었습니까? 네, 보통 이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니까 남부지방부터 비가 오는데요. 예. 그 2019년 이후 2021년 또 2023년 그 2년마다 이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에 대해서요, 최근 정체 전선에서 저기압이 발달해 이 전선을 빠르게 북상시키면서 이 전국에서 동시에 장마가 시작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시기적으로는 이렇고 장맛비의 특징을 이번에는 좀 살펴보죠. 많이 또 오래 옵니까? 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사흘간 제주에는 100에서 300mm, 제주 산지엔 500mm 이상이 예보됐고요. 이 전라권과 경남권이 80에서 150mm, 충청권과 경북권, 수도권은 30에서 100mm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는 한 번에 그치지 않겠는데요. 모레 이후에 정체 전선이 다시 활성화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때는 남북으로 짧고 동서로는 긴 형태의 강수대가 형성이 되면서 지난해 8월처럼 좁은 지역에 집중 호우를 뿌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악몽이 떠오르는데요. 좁은 지역에 정말 정밀 타격하듯이 쏟아 부으면서 이 강남 같은 도심 피해가 컸었는데 비슷한 현상이 예상된다는 겁니까? 네, 이 최근에 온난화가 지속되면서요. 북극의 냉기가 남쪽의 덥고 습한 기단과 세게 부딪히면서 선상 강수대가 뚜렷해졌습니다. 말씀하신 강남 침수대처럼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순식간에 퍼붓는 현상이 더 잦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기후변화의 영향은 또 있는데요. 지구 반대편인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동아시아에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앞서 에이펙 기후센터는 7월에서 9월까지 한반도와 중국 북동부의 강수가 이 평년보다 많을 걸로 예상했고요. 우리 기상청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내일 당장 출근길부터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집중호우에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사당국이 20여 년 전 발생한 장기미제 성폭력 사건을 유전자 정보, DNA를 활용한 과학 수사로 해결했습니다. 범인은 연쇄살인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감자였는데 23년 전 성폭력 범죄를 추가로 밝혀낸 겁니다. 이를 포함해 13건의 성폭력 사건 진범을 검거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을 살았던 김근식. 지난해 출소 예정이었지만 17년 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장본인 이춘재도 30여 년 만에 뒤늦게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DNA를 수사기관이 보관하던 수감자 등의 DNA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진범이 드러난 겁니다. 수사당국은 미제 성폭력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대검 국가수가 보유하고 있는 수양자 등의 DNA 자료를 지난 7개월 동안 비교 대조하는 작업을 벌였고 성폭력범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습니다. DNA 검사라는 게 잘 말라있고 부패만 안 되면 돼요. 부패만 되면은 그 정보가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추가로 확인된 성폭행범 중에는 2000년대 초 경남 진주 등에서 여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신모 씨도 있었습니다. DNA 대조를 통해 신 씨는 지난 2000년 경기 오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지르려다 피해자를 흉기로 다치게 한 사건의 진범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발생 24년 만입니다. 검찰은 13명 중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혼자 수리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은 반드시 2명 이상이 해야 하는 게 규정입니다. 정부는 소속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엘리베이터 문 밖으로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그제 오후 2시쯤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27살 남성 A씨가 아파트 7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엘리베이터는 멈춰서 있고 이렇게 이용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2019년 엘리베이터 점검에는 2명 이상 투입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지만 A씨는 혼자서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장 신고하셨을 때 한 분만 처음에 오셨던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한 대가 오고 나중에 좀 있으면 또 한 대가 오고. A씨는 사고 직전 동료 작업자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 소속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정전됐다가 9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470여 가구가 폭염 속에서 불편을 겪었고 주민 8명은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서울 도봉산 등산로 입구의 옷가게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주인과 직원 등 2명이 팔과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 윤곽이 검찰 수사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주식을 판돈 9억 원을 종잣돈으로 구입했던 코인들. 한때 평가액이 200억 원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김 의원은 여전히 투자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하지만 검찰은 사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늘은 주원진 기자가 김 의원의 코인 투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게임업체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주식 판돈으로 투자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2021년 1월 보유 중이던 LG 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팔아 9억 원의 종잣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거래 내역, 잔고 내역, 이체 증명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투명하게 첨부해서 공개를 했고요. 김 의원의 코인 투자를 수사해온 검찰도 초기 투자금에는 불법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투자한 코인들이 매번 급등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주식 판돈을 비트토렌트 등 이른바 잡코인에 투자해 종잣돈을 20억 원으로 불렸고 이 돈을 2021년 9월에서 10월쯤에 모두 위믹스에 올인했습니다. 투자 후 위믹스 코인은 한 개당 2,000원이던 가격이 2달 만에 28,000원 10배까지 치솟았고 평가액은 최고 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도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2월과 4월에는 또 메콩과 마블엑스라는 잡코인에 10억 원 넘게 투입했는데 2달도 안 돼 모두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급등 패턴은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거래 패턴이 유사한 10여 명과 김 의원의 연관성을 추적 중입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사전 정보 취득이 확인되면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은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없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을 통해서 김 의원은 여전히 당당합니다.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검찰과 김 의원의 계속되는 팽팽한 신경전. 김 의원이 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인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 수능부터 킬러 문항을 내지 않기로 하면서 수험생들은 당장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학원가에서는 준킬러 마케팅까지 하고 있죠.
내일이면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킬러 문항인지 그 예시가 공개됩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주말 서울 대치동 학원 갑니다. 무거운 책가방을 맨 학생들이 종종 걸음으로 학원과 학원 사이를 옮겨 다닙니다.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한 후 내일은 실제로 그간 출제된 킬러 문항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수험생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표를 좀 듣고 나야지 공부 방향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잡힐 것 같아서 학원 분위기가 조금 뒤숭숭하고 많이 조금씩 약간 불안함도. 교육부는 이달 초 치러진 6월 모의고사와 3년치 수능에서 나온 킬러 문항을 내일 공개하고 수능 출제 방향을 설명합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공통 과목인 수학 2에서 출제됐는데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교육계 평가가 나옵니다. 때문에 내일 어떤 문항이 킬러 문항으로 제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저도 약간 초점이나 그런 데에서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더 쉽게 나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변별이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이 밖에 입시업체 관리 방안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22일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엔 대형 학원 관련 신고를 포함해 4일간 모두 40건이 접수됐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공정한 수능을 강조하며 대대적 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매년 경신하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들은 먹고 사는 비용보다 학원비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생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목동의 한 학원가. 일요일인데도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입시를 앞둔 한 고3 학생은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학원에 매여 있습니다. 특히 내신은 더더욱 학원을 다녀야지만 할 수 있어가지고 200-3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도 학원 4곳에 150만 원 정도 드는데 내년부터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원비가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또 안 한다고 하면은 뒤떨어지고 하니까 뭐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고소득 가구는 한 달에 114만 원가량을 학원비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지출의 17.5%로 식비와 주거비 지출을 합한 금액에 육박합니다. 지역은 서울, 과목은 영어에 집중됐고 성적이 높을수록 지출이 높았습니다. 소득 하위 20%도 덜 먹고 덜 써가며 자녀를 학원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사교육비 물가 상승률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 과도한 학원비가 저출산 추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계획을 위한 해법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을 겪었는데 이젠 전기요금 고지서가 걱정입니다.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에어컨을 매일 10시간 정도 틀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4만 원을 넘을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돼 냉방비 폭탄 우려가 나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인상된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28.5원. 올여름은 평년보다 심한 무더위가 전망돼 냉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에어컨을 쓰게 되면 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부담스러워서 선풍기를 더 쓰게 되는 경우 같아요. 네. 실제로 4인 가구가 매일 10시간씩 에어컨을 사용하면 한 달에 최대 14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컨 종류에 따라 요금도 다른데 시스템형 에어컨의 전기 소비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대로 에어컨 가동 시간을 하루 평균 2시간 줄이면 최대 2만 원 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 전기 사용량이 3단계 누진 구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요금 단가와 기본 요금이 상승한다며 에어컨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에어컨 켜는 시간을 조금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전체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지 않게 에너지 캐시백이나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이 2분기에도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 기대감도 나오지만 46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 전기요금 부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예금이나 적금은 인기가 떨어지고 채권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 1년치의 채권 매수 규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게 변수입니다. 송무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은행도 인하 시점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연말 3%대로 전망되는 물가 상승률 탓에 올해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지만 2% 저희 목표대로 물가가 충분히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의 인상은 없을 거라는 믿음이 시장에 퍼지는 상황. 그래서 채권을 향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 가격이 떨어진 채권을 사뒀다가 금리가 내릴 때 가격이 오르는 채권을 되팔면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지금 정점이라면 채권값은 바닥이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금리가 좀 높았을 때는 예적금 쪽을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최근에는 회사채 중에 건전성이 높은 채권이나 아니면 금리가 낮아졌을 때 특히 수익이 좋다고 하는 장기채. 올해가 절반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액이 18조 원을 넘어서면서 작년 연간 규모의 90%에 달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올 들어서는 미국의 고위험 장기채를 향한 관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공격적인 채권 투자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최근 발표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환경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괴담 정치를 막겠다며 내일은 사드기지가 있는 성주에 참외 농가를 찾는다고 합니다. 고희동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을 수도 있다며 배후 몸통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의로 누군가가 권력을 이용해서 환경영향평가의 진행을 가로막았을 개연성이며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됐지만 약 6년이 지난 21일에야 인체보호 기준의 530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문정부 당시 국방부는 2018년 3월부터 1년간 사드기지 주변에서 전자파를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공개조차 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괴담송까지 앞장서 불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성주 참외 농가도 방문해 민주당의 전자파 괴담을 정면 반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장 시절 전자파 위험성을 주장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환경평가 결과가 나오자 말을 아끼고 있고 안전하다고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민주당도 별다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대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여론전에 집중하며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도 연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민주당 혁신위의 이한주 입김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졌죠? 네, 맞습니다. 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요, 이재명 대표와 30년 지기로 아주 가까운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함께 알고 지낸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 전 원장은 이 대표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각종 정책을 조언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전 원장이 민주당 혁신위 출범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에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이 천안함 자폭과 같은 이 음모론이 논란이 되면서 자진 사퇴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 위원장을 추천한 게 바로 이한주 전 원장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과 가까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검증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지만 이 전 원장의 추천이라 임명을 강행한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래경 위원장 낙마한 뒤에도 또 인선에 관여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원장은 이후에도 당 관계자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요. 이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위원 7명의 인선에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원장은 당에서 공식적인 역할이 없죠? 네, 맞습니다. 공식 역할이 없죠. 이 전 원장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정책본부장으로 이재명 캠프를 이끌었지만 이 전국에 10여 곳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자진 사퇴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전 원장은 민주당에 어떤 직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원장이 당의 결정에 어떤 관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바로 이 비선 논란인 거죠. 예. 일단 이 전 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인물에 대한 조언 정도만 해준 것일 뿐이라며 이 대표와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전 원장의 입김 때문에 이 김은겸 혁신이 또한 이 친명 일색으로 꾸려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부분 친명인 사람 편이어서 혁신위의 첫 단추가 잘 못 깨진 거 아닌가 해서 어쨌든 기대는 반감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네, 특히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1년 만에 귀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이 귀국 환영식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낙연계 한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해외 생활을 하며 권력 의지가 더 높아졌다며 이 대표의 일방적인 당 운영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기뜸했었는데요. 이런 이낙연계 움직임을 의식해서인지 이 대표는 오늘 당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백시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야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민주당 혁신위의 이한주 입김에 대한 느낌표는 비선이 부른 사당화로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이 비선 실세 문제를 앞장서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전 원장을 정치적 멘토라는 이름으로 이 당의 운영에 이 비선 역할을 하게 둔다면 사당화 논란은 물론 당의 분열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유공자 명단이 비밀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명단이 공개가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 대상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이 국가기록원에 기록을 요청했는데요. 근데 기록원은 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네.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계속 공개가 안 됐죠? 네, 맞습니다. 6.25 전쟁은 물론이고요. 이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명단 모두가 지금 비공개입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한 보수단체가 5.18 유공자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며 제기한 이 명단 공개 소송에서 이 개인 부상 내력과 장애 등급 등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불허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보훈부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명단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때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민주당은 현재 이미 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는 4.19, 5.18 외에도 이제 6월 항쟁, 민청 학년, 부산 동의대 사건 등 145개 사건 관련자도 유공자로 대우하는 법안을 이번 달 안에 이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법에 대해 정부 여당의 입장은 뭡니까? 정부 여당은 현재 이제 민주유공자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화
또 유공자 이 개념의 그 범위나 어떤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를 위해 명단 확인이 필요하고 이제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이 민감한 내용은 가리고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명단을 마냥 공개하지 않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유공자 명단의 비밀에 대한 느낌표는 감추면 독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유공자를 예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나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이 국민 입장에서 기본적인 내역을 아는 것도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싶다면 기본적인 명단과 공적을 알려서 국민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당연한 순서일 것입니다. 네, 정민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프로야구 중위권 싸움이 치열한데 두산이 시원한 홈런포로 키움을 압도하고 5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국내 남자 골프의 최고 권위인 한국 오픈에서는 한승수 선수가 매 라운드 선두를 지키며 완벽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산이 2대0으로 앞선 5회 초 무사 1루. 양석환의 방망이가 거침없이 돌아갑니다. 쭉쭉 뻗은 공은 왼쪽 담장을 그대로 넘어갑니다. 한번 달아오른 양석환의 방망이는 좀처럼 식을 줄 몰랐습니다. 6회에도 시원한 연타석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사실상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두산은 시즌 9호, 10호 홈런을 잇따라 터뜨린 양석환과 타자들의 화끈한 타격을 앞세워 키움의 대승을 거두며 전날 패배로 빼앗긴 5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단독 선두를 달리던 한승수가 파4 15번 홀에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티샷이 긴 러프에 빠졌지만 레이업에 이은 세 번째 샷으로 온그린에 성공합니다. 쉽지 않은 파 퍼팅. 공은 홀을 돌아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파5 18번 홀에서는 세 번째 샷을 핀에 가깝게 붙이며 챔피언 퍼트를 버디로 장식했습니다. 합계 6언더파로 유일하게 언더파를 기록한 한승수는 우승 상금 5억 원과 함께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 출전권도 획득했습니다. 첫날부터 단독 선두로 나선 한승수는 매 라운드 공동 선두도 허용하지 않으며 1987년 2강선 이후 36년 만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경남은 40대 노장 투혼을 발휘하며 준우승 상금 1억 2천만 원과 함께 디오픈 출전권을 얻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으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반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제주로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맛비는 오늘 밤 충청과 경북으로까지 확대되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장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모레까지 제주 산지로는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도 최대 200mm 이상, 수도권으로는 30에서 100mm가 예상됩니다. 특히나 내일 출근 시간대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서 시간당 최대 4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도 예상돼 시설물 점검도 꼼꼼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26도로 무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수요일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금요일까지 전국 곳곳으로 잦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6월 25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